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자,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즐거운 행복한 경제 시간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거 맞을까요? 소장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뭐 즐겁게 살아야죠. 네. 예. 아, 경제 소프트와 함께 하시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소장님이 만들어주시는데 아주 큰 공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아, 제가 만들기보다는. 네. 그렇게 밀어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길경식 연구이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요, 우리 두 분이 제가 아니라 우리 김용민 PD와 함께 하셨죠. 네.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김용민 PD님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도 굳이 나쁜. 잠깐만요. 김광수 소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마이크 이제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경식 연구이사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 그 부스가 그렇게 어두운지 몰랐어요. 세 명이서 이 좁은데 이렇게 남자 셋이서. 네. 전 그랬어요. 예. 앞으로 이사님 마이크는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경제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거든요. 이제 잠시.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좀 쉬고 와서요. 예, 역시 휴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고서 자판기 김광수 소장님께서도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겠죠. 예, 우리 이사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예, 얼른 바통 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연구이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었죠. 경제전망 세미나. 어떻게 제가 휴가를 해서 네.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남아있는 거죠. 네, 14일 토요일에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7일과 8일은 오신 분들 반응이 어땠나요?
네, 하여튼 뭐 다행히도 우리 그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한 자리를 내주셔서 예, 안 그랬으면은 그 서서 들으셨을 뻔했는데 그 한 분 제가 살려드렸네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덕분에 7일 8일 꽉 차서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그 집중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득이님께서 경제전망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한 저도 좀 놀랐습니다. 포항에서 올라가서 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경제 시편 결제했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바람직하시네. 예, 아니 근데 소장님이 정말 자신하셨어요. 네,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뭐 이제 그 중간하고 끝날 때 이제 그 사인회를 했는데 네. 뭐 부산, 거제, 뭐 포항, 울산, 뭐 대구, 광주, 뭐 순천, 목포, 뭐 대전, 뭐 철원, 뭐 이런 전국에서 오셔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와서 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이런 걸 5년째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의 그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찾아오는 세미나가 돼서 네. 이번 주 토요일 한 번 더 남았어요. 아마 이제 토요일 가실 분들은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하여튼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올해는 네.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시는 게 되는데, 하여튼 올해 이제 이렇게 국민 이제 그 TV에서 경제 소프트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제 그 경제 소프트 방송을 듣고 오셨다는 분도 상당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 소프트 효과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고요. 하여튼 뭐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체조 경기장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뽀민 아빠님께서 저는 딱 이 말이요. 정말 공감이 됐는데 뽀민 아빠님이 저도 잘 들었어요. 세미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이해가 잘 됐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사실 게다가 경제 전망 세미나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뭔가 속닥속닥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네. 아마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하는 이 경제전망 세미나가 그런 분들의 인식을 정말 바꿔놓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로 저희 연구소도 이제 연중 최대 행사죠. 그래서 일반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하여튼 올해는 저희 연구소도 상당히 필 받았어요. 2,000명 가까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힘나죠. 네, 그래서 예. 확실하게 쏴드렸습니다. 네. 자료집도 네. 작년까지의 자료집하고는 거의 분량이 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이렇게 했고 또 시간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워낙 많은 양을 쏴드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한 30분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인가 두 분 약간 불평하시고 근데 그분도 불평하신 이유가 막판에 중요한 클라이언스 마켓에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바람에 그걸 못 듣고 나갔다고 불평을 댓글 저 이제 포럼에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전부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그 갈증이 심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희 국민TV에서 매주 목요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1시간 동안 이제 정말 많은 경제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알려주지 않는 경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층이 워낙 다양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정말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조금 저처럼 그냥 보통 그 경제 기사의 반 정도만 이해하는 사람도 네.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경제 소프트의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청취자들의 수준에 좀 맞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양해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뭐 다양한 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층이 있으시죠. 뭐 전문가 계층에서부터 일반 이제 잘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점을 잡아서
그 위아래를 전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상대적이죠. 절대적으로 저희가 모든 그 계층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경제 소프트만큼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게 있느냐라는 상대적이죠. 저는 그 말 차마 제 입으로 못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네. 이제는 독심술까지. 서로 짜고 치는 거죠. 저희 사전에 절대 의논한 멘트 아니고요. 예. 이런 마음으로 저희 사실 경제 소프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제가 2주 만에 또 돌아왔더니, 경제 뉴스 또 낯서네요. 이사님, 네. 경제 뉴스 준비를 하셨는데 첫 뉴스부터 조금 세네요. 자, 셧다운 사태까지 갔었죠. 이 미국 연방정부의 네. 예산안 협상. 잠정 타결이 됐다. 저 이 소식은 들었는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죠. 일단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이 지난 10일에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 잠정 타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잠정 합의된 예산안의 규모는 종전보다 약 450억 달러 정도 늘어났고요. 증가분은 일부 정부 수수료의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의 삭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퀘스터의 규모를 매년 85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서 지금부터 220억 달러의 차액만큼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재량적 지출 예산 규모가 2014년도에는 1조 120억 달러, 2015년도에는 1조 1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잠정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반대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진보 진영 내에서도 복지 프로그램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서 상하원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에 연방정부 문이 한 2주 정도 닫혔죠. 일부 부분이. 네. 그래서 미국 국내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저거 빨리 한번 물갈이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새로운 뭔가 좀 정치 세력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들이 엄청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양쪽 다 이랬다가는 둘 다 날아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밑에서 이제 접촉을 계속 해와서 합의를 한 거죠. 그래도 미국은 국민들 눈치는 보네요. 정치인들이. 그럼요.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합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갖는 그 경제적 의미는 합의했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게 그 미치는 후속 이제 이렇게 여파가 이제 더 크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10월 달에 두 개가 걸렸었죠. 하나는 이제 2014년도 내년도 예산과 그다음에 그 국채 발행 상한 한도를 올리는 거 두 개가 동시에 있었죠. 네네. 이번에 합의한 것은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팀이 합의를 한 거죠. 근데 2014년에다가 하나 덤으로 얹어가지고 2015년 것까지를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팀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제 자기 본 진영으로 가서 이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거의 그대로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건 이제 국채 발행 한도 증액은 이제 내년도 2월 7일 날까지 이제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이 합의가 갖는 이제 그 후속 그 여파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FRB가 출구 전략을 지금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FRB가 출구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재정 절벽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해소가 된 이제 그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FRB로서는 그 양적 통화 확대책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그 용이해졌죠. 그래서 벌써 급작스럽게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이달 7일, 8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연방 공개 공개시장회의, 우리로 치면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출구 전략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갑작스럽게 나왔죠. 이 합의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다우지수라든지가 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그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지금 이제 그 FRB의 차기 의장으로는 앨런 지금 현 부의장이 이제 이미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둘기파. 네. 근데 이제 그 피셔 그 이스라엘 총재, 예전에 이제 세계은행 총재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MIT 이제 교수였죠. 그래서 현재 지금 버냉키 의장의 스승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70이니까 그 굉장히 밑에 제자들이 많고 또 이 양반이 피셔 이 양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쓴 그 논문은 딱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논문이 2페이지. 예, 논문이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유명한 딱 그걸로. 예. 그 이제 이 양반이 쓴 논문 주제는 네. 그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그 미 국채 인덱스 본드 가격 결정에 관한 이제 논문이에요. 근데 딱 2페이지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세계은행 총재도 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래서 밑에 제자들도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둬서 우리 선생님 한번 받으셔야 제가 받죠. 뭐 이런 느낌도 조금 없잖아 있는데. 근데 왜 저희 대학원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 쓸 때 진짜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좋은 논문은 그렇게 구구절절 늘릴 필요가 없다. 정말 딱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그 논문 쓰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의 논문은 하여튼 그 원 진짜 핵심 부분을 이제 살짝 이렇게 응용한 네. 그 이제 그런 논문이고. 아.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더 잘 보이시겠네요, 그 논문이. 네, 잘 알죠. 네. 잘 알죠.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은 상당히 이제 그 실천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MIT 교수 하면서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뭐 세계은행 총재도 하고 뭐 이스라엘은행 미국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은행 이제 그 총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MF 총재도 하려고 그랬다가 이번에 그 한 라가르트 한테 밀렸죠. 네. 밀리고 미국이 다 해먹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밀려서 못했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메인 스트리트 파입니다. 그러니까 올 스트리트 파가 아니고 메인 스트리트 파예요. 그러니까 그 데모했잖아요. 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쪽 파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올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FRB 의장으로 누구를 원래 지명하려고 했었죠? 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이렇게 지명을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그 FRB의 통화 정책, 그 버냉키 의장의 통화 정책, 양적 통화 확대책에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썩 좋은 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파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FRB 의장을 그 FRB가 이제 그 해온 어떤 버냉키 의장의 해온 노선과 조금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진 로렌스 서머스 의장을 이렇게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인간성이 워낙 들어가지고 예, 스스로 사퇴를 한 거죠. 네. 예,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좋죠.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저기죠. 그 천재라고 하는 뭐 이렇게 뭐 사뮤엘슨에다가 뭐 그다음에 에로우라고 천재 한 3조급 4조급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워낙 이제 오냐 하고 막 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이 이제 좀 문제가 돼가지고 걸려버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앨런 그 현재 부의장을 지금 그 의장으로 이제 지명을 해서 거의 이제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FRB 앨런 부의장 그 자리를 이 피셔
그러니까 앨런 지금 이제 현재 차기 의장보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을 부의장으로 지금 꽂아 놓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되면 의장의 입지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피셔 이게 교수 총재 이 양반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매파죠. 그러니까 양적 통화 확대책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오히려 올스트리트만을 위한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다. 물론 부득이한 면도 있다라는 걸 인정은 하고는 있는데 2008년 9년 막 위기가 막 터져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막 전개될 때에는 뭐 이것저것 가릴 필요가 없었죠. 뭐 달러를 찍든 뭘 하든 뭘 해서 막 이렇게 막는 게 급했으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Q2, 뭐 Q3, 뭐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앨런 지금 차기 의장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무한정으로라도 QE 정책을 하겠다.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반대편의 그 견해를 갖는 피셔 지금 총재를 지금 FRB의 부의장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꽂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FRB의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죠. 네. 저희가 그 FRB의 의장과 부의장의 성향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 글로벌 경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FRB가 지금 출구 전략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미국에서 은행들을 규제하는 보코 룰이라는 것이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0일에 미국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5개의 기관들이 2015년 7월부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볼커를 최종안을 승인했습니다. 전 FRB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 프랭크 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들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래 은행은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 자산 등을 대출하여서 예대이자 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나 차입금 등으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의 은행들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고수익의 투자인 만큼 위험성도 크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네. 이 볼커룰은 미국의 현지 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해외 은행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현지의 법인이나 지점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은행도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은행의 국내 법인들도 이 볼커룰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경제를 좀 공부를 하겠다, 경제를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100이면 뭐 99, 100 거의 대부분이 다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신문을 보시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물론 그런 그 경제학 교과서나 신문보다는 저 연구소 경제시평이죠. 네. 하여튼, 그게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경제 제도에 관한 겁니다. 근데, 금융이면은 금융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겠느냐. 그 제도의 변화를 이해를 못하면 경제학 교과서나 무슨 신문이나 뭘 백날 봐도 이게 딴소리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볼커 룰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금융 제도가 어떻게 금융 정책이라든지 금융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느냐를 한번 이제 여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경제 소프트를 들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저희가 FRB의 출구 전략 처음 얘기할 때요.
소장님이 뜬금없이 그 FRB가 그동안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해왔는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네. 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됐거든요. 그럼요. 다 예. 이렇게 연결돼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지금도 세계의 모든 어떤 그 경제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국이라고 해서 절대 미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나 어떤 제도의 변화, 흐름 이런 것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한 후에 이제 한국을 쳐다보고 한국을 이해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정확하죠. 미국의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면 크게 3번 변해 왔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도가. 첫 번째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이제 금융 제도가 한번 크게 이제 정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이른바 이제 밀레니엄이 출범하기 전에 또 한 번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 나오고 있는 볼커룰, 이제 2010년에 이른바 볼커룰이 담겨 있는 돗프랭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큰 변화입니다. 금융 제도면에 있어서. 1930년대에 금융 제도는 어떤 변화를 야기했냐면 30년 이전에는 사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인 FRB도 1913년, 14년, 15년 이 무렵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질 때에는 FRB가 힘이 없고 미국 연방정부가 마음대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FRB는 거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초창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뭐 금융 정책에 관한 이론도 아직 제대로 발전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때는 또 케인즈 경작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대공황 때 나온 거니까. 그렇죠. 케인즈.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뭐 이런저런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겹쳐가지고 이제 투기 거품이 발생해서 그 투기 거품이 와장창창 깨졌어요. 근데 그 투기 거품이 깨지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게 그 투기 자금을 펌프질해 준 은행들입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다 넘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 돈 맡겼던 사람들이. 전부 은행으로 달려가가지고 내 돈 내놔 했겠죠. 그러니까 뱅크런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이렇게 탁 일어나고 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도대체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이제 해본 결과 그때 이제 조사를 했던 그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핵심 그 의원들이 미국은 이제 법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붙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조사를 한 의원이 이제 주도한 의원이 글래스라는 의원하고 스티걸이라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해결 이제 그 두 번 다시 그런 그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재정비한 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글래스 스티걸법입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공황 전에는 은행이다, 증권이다, 뭐 보험이다, 뭐 사금융이다, 파이낸스사다 이렇게 다 간판을 붙여놓고 있었지만 은행이 무슨 증권업도 하고 보험업도 하고 막 지 멋대로 마음대로 다 하더라 이겁니다. 다 했더라 이겁니다. 증권은 증권대로 막 또 지 마음대로 예금도 막 받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받아가지고 예금 받아서 대출만 안전한 곳에 대출만 해야 되는데 막 투기를 직접 나가서 해버려요. 은행이 그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래스 스티걸법에서는 영역을 딱 구별을 지었습니다. 겸업을 못하도록. 은행은 은행업만 하고 증권은 증권업만 하고 보험은 보험만 해라. 라고 딱 영역을 구별 지었어요. 그 다른 영역의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벌 받는 걸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서로가 막 뒤죽박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투기 자금을 펌프질해서 대주려면은 그 은행이 됐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다 자기들도 돈이 있어야 펌프질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고객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금 이자 더 줄게 하고 끌어모으겠죠. 그렇죠. 은행 같으면은 야, 내 정기예금 5%야. 나는 7% 줄게. 나는 10% 줄게. 이렇게 막 경쟁하겠죠. 경쟁이 붙었네요. 예. 네. 또 어떤 데는 야, 나는 보통 예금 보통 그냥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에 이자를 안 주는데 원래는 거기 나 3% 줄게. 5% 줄게. 막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돈을 막 끌어모아 가지고 어떤 놈에는 하루 자고 나면은 주가하고 뭐 집값이고 뭐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뭐 증권이고 뭐 보험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전부 그런 식으로 금리 경쟁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투기 자금에 펌프질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래스-스티글법에서 또 두 번째로 규제한 게 금리 경쟁을 제한을 했습니다. 첫째는 보통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 예금은 FRB가 고시하는 이자 이상을 주면 안 된다. 라고는 그게 이제 레귤레이션 Q라는 게 이제 FRB 규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FRB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한선을 딱 고시를 하면은 어느 금융기관도 그걸 넘어서서 예금 금리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경쟁을 못 하도록 딱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래스-스티글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1933년, 4년, 5년 이 무렵에 이제 이 글래스-스티글법이 이제 이게 제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글래스-스티글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공황 때 이제 금융기관 파탄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하도록 놔뒀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서 사고 칠 것들을 다 규제를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규제입니다. 사전 규제. 그다음에 서로가 경쟁을 이렇게 무리하게 과당 경쟁을 못하도록 밥그릇을 딱 구별 지어주자. 아까 은행, 증권, 보험, 또 은행 안에서도 일반 시중은행이 있고 저축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 시중은행은 최대 대출이 3년까지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3년까지였어요. 3년 이상 넘어가는 대출은 못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대출을 해준 은행은 장기은행이에요. 한국도 있었죠. 장기은행. 장기은행. 장기 신용은행, 장기 채권은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고 다 이렇게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에다 지점을 못 내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글래스-스티글법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그 밥그릇을 딱 구별을 지어준 거예요. 네, 굉장히 세세하게 영역을 영역을 정확하게 지어준 거죠. 네. 이 이제 글래스-스티글법이 세계 모든 금융 제도의 하나의 그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랬네요. 저희가 들어도 왜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일본도 그거 본 따서 그대로 했고, 일본 걸 이제 한국이 또 본 따서 그대로 했고 하는 시기죠. 그게 이제 이게 그 1930년대 이른바 사전 규제. 사전 규제. 네, 사전 규제라는 금융 규제 제도, 금융 이 제도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규제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막 규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어떻게든 꼼수를 찾아내는 네. 사람들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1950년대, 60년대로 들어오니까 1960년대에는 벌써 독일하고 일본이 전후복구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그때부터 열함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선진국가 전쟁 폐허를 다 복구하고 이미 선진국가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동경 올림픽도 막 해버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60년대부터는 이제 수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출도 늘어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금융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이 미국 국내는 너무 시장이 작은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글래스-스티글법에 가지고 다 걸리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그 규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 그런 규제가 없는 나라를 찾아가야겠네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요. 네. 밖으로 나갑니다.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실 건데 예전에는 이게 아주 흔했습니다. 유로 달러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 달러 시장. 예, 뭐 유로 마르크, 유로 프랑, 뭐 이렇게 유로 파운드, 막 이렇게 유로 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른바 유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유로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 글래스-스티글법에 의해서 미국 예컨대 시티은행이 미국 내에서는 그 규제를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제 시티은행이 예컨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GM 같은 회사한테 말해가지고, 야, 너 나하고 스위스 가서 거래하자. 스위스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스위스 가가지고 GM이나 GE하고 시티은행이 거래를 해요. 그러면 거기는 미국 땅이 아니죠. 네. 글래스-스티글법에 규제를 안 받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스위스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요. 스위스 프랑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스위스 땅에 와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규제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스위스 예를 들어서 스위스라고 그러면은 뭐 그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사가 있는 곳인가요? 네, 뭐 현지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꼭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기업이 돈을 이제 해외에서 좀 조달하려고 한다든지 한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차관을 하려고 한다. 달러를 이제 빌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미국에 가서 이제 빌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네. 그 스위스라든지 뭐 이렇게 유럽의 그런 이제 이른바 뭐 중립국이나 아니면은 좀 금융 규제가 없는 나라 가서 거래를 그러니까 그걸 유로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유로 달러 시장. 제일로 큰 게 유로 달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른바 글래스-스티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밖으로 나가가지고 달러를 거래하는 게 이제 유로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유로 달러다 이거. 유로 지역에서 거래한 달러다 이거예요. 저 왠지 소장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조세 회피처. 네. 네. 그때부터 조세 회피처도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유로 마켓이 이렇게 이제 1960년대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글래스-스티글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피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글래스-스티글법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앞장서서 큰 회사들이 그러기 시작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컨대 이제 뭐 그 영국 같으면은 영국 금융기관이 뭐 프랑스 파리에 와가지고 파운드 자기 나라 돈 파운드로 거래를 해요. 그것도 유로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글래스-스티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70년대 벌써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또 막 금리 규제를 했잖아요. FRB가 아까 레귤레이션 Q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못하게 딱 묶어놨는데 그거 이제 경제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 번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저금이나 많이 한 사람들이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익을 더 불려볼까 하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사실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면은 한창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미국 안에서도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들이 조금씩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예컨대 CD라는 것은 1960년에 시티은행이 처음 이렇게 만든 겁니다. 1960년에. CD, 양도성 예금 증서회가 무기명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CD가 거기 나왔는데 1960년대부터 이제 1930년대 만들어 놓은 그 글래스-스티글법의 금리 경쟁 제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무너지냐면 은행에 1년 만기 예금하고 이건 이렇게 위험이 없죠. 1년 동안 딱 예금해 놓으면 5%면 5% FRB가 정해 놓은 금리 이자를 딱 준다 이거 은행이. 근데 1년 만기 예금하고 정기 예금하고 똑같은 상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은행이 1년 만기 정기 예금하고 성격이 똑같은 상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년 만기 미국 국채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성격이. 시티은행이 파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미국 정부, 연방정부가 판매하는 1년 만기 미 국채나 똑같아요. 근데 이 예금 통장은 정기예금은 은행 상품이고 미 국채는 증권이니까 증권회사 상품이에요. 근데 그러면 상품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이자가 똑같아야 되죠. 네. 이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1960년대부터 이 증권 이자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60년대부터.
왜냐하면은 19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재정 적자가 나면서 인플레가 막 시작을 했어요. 네. 인플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증권은 증권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팔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은행은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딱 FRB가 5% 딱 정해놓으면 그 이상을 못 주는데 미 국채는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니까 사람들이 5% 규제를 안 받아요. 변동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클 수밖에 인플레가 없고. 이렇게 예. 그 발생하면 그만큼을 이자에다 반영을 시켜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5%가 아니라 6%, 7%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데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은 5%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미 국채 1년짜리는 6%, 7% 나가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증권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은행에서 돈이 확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증권, 그 미국채 증권회사로.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은행하고 증권회사 간에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간에 이제 막 자기 고객들을 이렇게 지키고 그다음에 상대방 고객을 뺏어오려고 꼼수를 부려요. 꼼수를 부려서 이른바 이제 신종금융 상품이라는 걸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 글래스 스티글법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예컨대 이제 뭐 이렇게 증권회사 같으면은 MMF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MMF 있죠? 네.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증권사에 이제 그 주식을 사려면은 계좌를 개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계좌에다 돈을 넣어 놓으면은 그 계좌는 그 이자가 안 붙어요. 네.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쉽게 찾아 쓰고 이렇게 뭐 놓고 하기가 어려워요. 주식을 사고 팔아야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MMF라는 것은 채권 중심으로 해서 딱 하는데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자도 줘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예금이나 가까운 그런 상품인데도 이자를 줘요. 이자를 주고 그 결제 기능도 있어요. 언제든지 놓고 빼고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은행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반격을 하죠. 뭐 네. 그래서 CMA 구자 뭐라든지 그다음에 랩 어카운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치고받고 이제 막 그렇게 은행하고 증권사 간에 대판이 이제 서로 막 붙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야 너는 1년짜리 예금은 5% 이상을 주면 안 돼라고 정해놨는데 그게 다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서 1960년대부터 막 이제 꼼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무력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로비스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네. 왜 그 법 자체를 개정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계속 이제 글래스 스티글법을 좀 바꾸자라는 네.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검토를 하죠. 물밑에서 계속 해오죠. 해오는데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은행하고 증권 간의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80년대는 이제 은행하고 이른바 남뱅크 이른바 여신 전문기관, 카드사, 할부사 이런 데하고 대판 싸움이 나요. 그래서 미국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에 카드 길거리 난발이 일어나요. 예, 저희가 그때 예. 따라했던 거 예. 그런 상황. 80년대.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거의 그냥 통제가 안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 업체들 간에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소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그럼요. 예. 이게 제도론이에요. 경제 제도론이고 금융 제도론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예. 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단어들이요. 지금 듣는 단어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다 너무 어렵고 네.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상품들이 출시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네. 이제 다시 그 상품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이제 1980년대 돌아가지고 이 글래스 스티글법이라는 그 사전 규제 이 제도가 무력화돼 버려 무너져 버려요. 네. 유명무실하게 시체 상태가 돼 버려요.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FRB도 예금금리 자유화를 선언을 해버려요. 이제 자유 경쟁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금리 자유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본으로 파급되고 이제 한국도 90년대 금리 자유화 3단계 자유화 뭐 이런 그 시장 개방 3단계 자유화 뭐 이런 것들이 시작돼요. 네, 저희는 맞아요. 1990년대. 네, 1990년대 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쭉 해오면서
이제 1990년대에 돌아가지고는 이제 야 이거 글래스-스티글법을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시체인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한 게 이제 1999년에 이른바 이제 글래스-스티글법을 폐지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램 리치 브릴리라는 이제 그 의원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램 리치 브릴리 그러니까 GLB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그 글래스-스티글법은 사전에 문제가 될 것들을 미리서 딱 차단하는 사전 규제라 그랬죠. 네. 근데 이 GLB법은 니들 각자 알아서 해. 대신에 사후 감독을 할게. 문제가 되는 것만 찝어서 사후에 그냥 감독을 할게. 모든 것은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해. 이거에 이제 GLB법입니다. 근데 각자 알아서 해 하는 데는 첫째는 아까 뭐가 있죠? 그 글래스-스티글법에 은행, 증권, 보험이 서로 영역 구분이 있었죠. 네. 그 영역 구분을 다 풀어줬는데 네 마음대로 이게 은행이 증권 없다고 보험 없다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게 그 허용한 방식이 뭐였냐면은 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에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30년에 분리됐던 영역들을 네. 1999년에 법이 바뀌면서 네. 금융지주 회사의 지주회사. 형태로 그러니까 합칠 수 있게 위에 이제 지주회사를 세워놓고 놓고 지주회사 안에 자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을 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증권업이나 보험업 업무 자체를 하기에는 못하는데 지주회사를 만들어 놓고 밑에 이제 계열 자회사로 은행업과 증권업, 보험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죠. 왜 우리 외환 위기 사태 이후에 수많은 은행들이 이제 M&A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지주회사 형태로 생겨난 은행들이 그 당시에 막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GLB법이 통과되면서 그것이 또 세계적으로 확 확산되면서 한국도 뭐 우리은행 지주, 그 국민은행 지주 이렇게 된 겁니다.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국만 다 혼자 이렇게 간 거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GLB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규제나 감독 자체가 없이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원래 법 자체가 네 마음대로 해라는 법이었거든요. 그거 사실 뭐 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은행들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이 지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 정말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이제 그 이른바 확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확 깨져버리니까 네 맘대로 해라고 했는데 2008년에 이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가 터져버리니까 아이쿠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그 G20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른바 금융 개혁위원회 비슷한 걸 만들어서 또 미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 왜 이렇게 2008년 위기가 발생했는가를 또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2010년에 나온 게 프랭크 의원하고 도트 의원이 공동으로 한 프랭크 도트법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요. 이 프랭크 도트법 안에 볼커 룰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랭크 도트법 안에. 근데 2010년에 이 프랭크 도트법을 제정해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시행을 2013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다가 이렇게 올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야 지금 이제 볼커 룰, 그 도트 프랭크법 안에 들어있는 볼커 룰이 이제야 지금 통과가 된 거거든요. 와. 그러면은 도대체 이 볼커 룰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트 프랭크법의 핵심이에요. 이 볼커 룰이. 근데 볼커 룰은 뭐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원인들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은행이든 증권이든 막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또 증권사를 투자은행이라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이든 이런 또 보험사든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고객한테서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예탁금을 받거나 MMF 투자를 받거나 보험료를 받거나 이 받아가지고 그 돈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투자자한테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자기 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서 받은 예금도 대출을 해주고 또 자기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뭐 하냐면은 주식이 됐든 파생상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투기를 막 한다. 이게 막 고수익 투자를 자기 명의로 한다. 그 다음에
은행 등이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런데 투기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예금을 맡긴 고객들 이익보다는 지 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 돈에 대한 수익을 더 우선시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지 돈 가지고 확 질러댔는데 예를 들어서 손해가 심했다. 손해가 나면은 그 손해를 뭘로 메꿀 것이냐. 예금한 예금자한테 떠넘긴다. 왜냐면은 지 돈 가지고 이렇게 예금자한테서 100을 받고 자기 돈은 10을 넣어놨는데 확 질렀어요. 근데 손해가 50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10은 자기 돈은 날아가겠죠. 네. 40은 관계없는 예금자 돈 40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볼코룰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은 자기 돈 가지고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예 금지입니까? 네, 아예 금지입니다. 100억 달러 이상 되는 자산, 고객으로부터 예금이든 이렇게 받은 은행의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 되는 은행은 모두가 다 자기 돈이나 또는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그 매매, 그걸 이제 그 자기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발을 샀던 게 올가 쪽에서 이제 주장한 건 야, 이게 내가 투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고객이 이렇게 이제 사자 거래가 돌아서 나는 팔자 거래로 해지를 하려고 한 거래인데 그거하고 어떻게 구별을 할래? 라고 해서 반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반대 때문에 2013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지금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인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어떤 현지 은행 지점들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볼코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과 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경쟁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도dd-프랑크법이 시행돼서 볼코룰이 시행되면 네. 또 이게 이제 다 퍼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시간차를 두고 보통 들어오나요? 아니면 바로 영향을 크게 받나요? 예, 예전에는 상당한 시차를 뒀는데 네. 지금은 워낙 이제 글로벌화돼 있어서 그 속도가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이른바 이제 그래서 미국의 금융 제도의 변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래스 스티글법, 그다음에 1999년대 2000년 직전에 그 이른바 헛발질을 한 GLB법. 네. 그래서 2008년 100년 만에 한 번 나는 위기를 초래했죠. 그렇죠. 10년도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제 2010년에 한 도트-프랑크법인데 그 핵심이 그 볼코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금융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사실은 미국 FRB가 지금 어떤 정책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고 미국 금융기관들한테는 어떤 의미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볼코룰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다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고객들인 우리들 역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좀 한국도 가져야겠네요. 뭐 볼코룰 적용된다라면 은행들이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기적인 거래를 이제 제한을 받게 되죠. 네. 제한을 받으면 당연히 은행이 지금까지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생각보다 이게 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향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어떻게 하느냐죠. 우리 우리 나리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죠.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자,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오늘 우리 그 미국 경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미국 경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